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의 정기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비온 뒤에 한 몇 차례 나오긴 했는데 오래간만에 나오고요.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하다가 사실 수면 장애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수면 장애에 대해서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주제는 예술 속의 수면장애라는 조금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참 잘하면 대박인데 못하면 쪽박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고, 제가 예술적인 어떤 깊이가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매년 대학원 강의, 이제 수면장애 개로 인한 대학원 강의를 하는데, 마지막 시간에 이제 이런 주제로 학생들하고 세미나를 하고, 저도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면서 이렇게 한번 오늘 재미나게 한번 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수면이라는 게 뭐고 수면 장애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그림이나 또는 문학 작품 등을 통해서 좀 아주 수박 겉핥기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예술적 조예가 깊지 않기 때문에 혹시 실수하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 제 소개는 이제 이렇고, 저는 주로 이제 수면 이따 좀 이따 다음 슬라이드 보이겠지만 수면 장애 중에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지브란 증후군, 그리고 렘 수면과 관련된 그런 기능과 관련된 질환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그런 툴로는 주로 뇌파와 수면다운 검사 어떤 신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수학적 또는 공학적으로 분석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도 당연히 가장 흔한 수면 장애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렘 수면, 우리가 이제 사람한테서 가장 신비의 영역이 브레인이죠. 뇌인데, 뇌 중에서도 가장 아직까지 기능이 많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수면입니다. 근데 또 수면은 이제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나누죠. 근데 비렘 수면은 꽤 많이 연구가 많이 이제 진척이 되고 있는데, 렘 수면, 꿈꾸는 수면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많이 돼 있지 않은데 굉장히 우리가 할 부분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는 렘 수면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 그리고 이와 연관된 어떤 병태 생리들을 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면 장애를 한번 살펴보면 크게 6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불면 장애, 수면 호흡 장애, 사건 수면, 수면 운동 장애, 과다 수면, 수면 각성 주기 장애,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나누고, 거의 한 68개, 이게 메이저 질환만 68개고 자잘한 것까지 치면 거의 한 100개 정도의 수면 질환이 이런 수면 장애라는 큰 어떤 카테고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우 많은 어떤 수면의 어떤 질환들이 있는데, 주 증상은 크게 3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 불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면증은 증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질병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낮에 과도하게 졸리는, 낮에 꾸벅꾸벅 졸고 졸음운전하고 집중력 떨어지고, 그다음에 밤에 이상한 행동하는, 자다가 돌아다니거나 또는 악몽을 심하게 꾸거나, 이러한 것들 3가지가 주 증상인데, 이 주 증상이 단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합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밤에 못 자고 낮에 많이 졸리고, 그죠? 밤에 막 이상한 행동하고 낮에 졸리거나 또는 불면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제가 예술 속에 있는 것을 찾지는 못했고요. 몇몇 대표적인 수면 질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한 50분 동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수면 질환이 왜 중요할까요? 수면 질환은 전 국민의 3분의 1이 평생 한 번 정도는 장애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불면증을 예를 본다면 성인의 10%는 만성 불면증이라 치료를 요하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 우리나라의 데이터인데 수면 질환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그에 따른 의료 비용도 상당히 증가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오른쪽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위암이죠. 위암이나 또는 사망률에서 보면은 수면 시간을 봤을 때 한 7시간 정도 잘 때 가장 암에 걸릴 발생률이라든가 사망 위험률이 낮고, 잠이 너무 부족하거나 또는 너무 많이 자면은 이 사망률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U-shaped 커브, U자 커브형을 보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최적의 양질의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6시간밖에 못 자는데 7시간 자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사람마다 자기한테 이거는 이제 평균적인 이런 그 아주 큰 인구 집단에서의 결과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했을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알맞는 나의 수면 시간을 찾아서 그것을 이제 유지하면 되겠는데요. 그럼 알맞는 수면 시간이 어떤 것인가? 아마 이전에 뭐 여러 다른 강좌에서도 나왔을 테니까 오늘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간단히만 얘기하면 아침에 일어나는데 개운하고 낮에 졸립지 않고 잘 각성 상태 유지되고 밤에 잠들기가 쉬우면 그게 가장 알맞은 수면 시간이죠. 커피 같은 거에 의존하지 않고요. 그래서 수면 장애가 생기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크게 의학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봤을 때 의학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망률도 증가하고 심내 혈관이 증가하고 특히 최근에 치매 위험이 증가를 합니다. 근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경제적 손실이 크고, 이거는 몇 년 전에 경기연구원에서 조사한 건데 약 수면장애로 인해서 당시만 해도 11조 원의 그런 어떤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하고요. 사회적으로는 수면 질환은 개인의 질환이 아니라 사회, 국가 전체의 질환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졸음운전이라든가 사고 위험, 특히 대형 사고의 위험, 졸음운전도 대형 사고, 그 다음에 사망률이 높은, 치사율이 높은 그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측면이 굉장히 강한 그런 거고, 또 수면장애는 정신질환과 아주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수면장애가 있으면 정신질환이 잘 생기고 정신질환이 있으면 수면장애가, 이따 그림에서도 보겠지만 그럼으로써 사회의 정신건강에 큰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면의 기능은 아직까지 완전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대체로 밝혀져 있는 것들 보면 당연히 회복 기능이죠. 잠을 자지 않고는 어떠한 피로도 회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영양제나 또는 각성제를 먹는다 하더라도 잠을 자는 것만큼 할 수가 없고, 또 장기간으로는 절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죠. 다양한 대사 조절, 당 대사 조절이라든가 포도당, 호르몬, 이런 거,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 특히 최근에 코로나의 상황에서 면역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밤에 잘 때 림프 세포들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사이토카인이 활성화되면서 면역 체계가 유지가 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항체 생성이 안 되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 강화, 감정 조절,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의적 사고가, 특히 이제 이쪽 왼쪽은 주로 렘 수면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기능들이고, 오른쪽은 주로 이제 비렘 수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수면의 기능들이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제 잠의 신을 한번 찾아보면, 잠의 신은 뭐 대충 아시겠죠? 히프노스가 잠의 신입니다. 히프노스의 쌍둥이 형제가 타나토스예요. 그래서 여기 타나토스, 여기 히프노스인데, 히프노스가 잠의 신이고 타나토스는 죽음의 신입니다. 근데 이게 쌍둥이 형제이죠. 그래서 이 밝은 쪽에 있는 쌍둥이 동생이 이제 잠의 신이고, 어두운 쪽에 있는 게 이제 죽음의 신 타나토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엄마는 누구냐? 닉스예요. 닉스는 누구냐면 밤의 여신입니다. 근데 남편은 에레부스라고 해서 다크니스, 어둠. 그러니까 밤이 이제 어두워야 잠을 잘 잘 수 있죠. 밤이 화나면 안 돼. 지금 너무 화납니다. 온 세계가 너무 화난데 에디슨의 전구가 발명한 이후로 너무너무 환해졌고, 그 화나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1시간 이상 감소됐고 여러 가지 생태계의 교란이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여신의 아들, 쌍둥이 아들이 이제 히프노스와 타나토스고, 히프노스의 부인은 파시테아인데, 이거는 이제 릴렉세이션, 아주 축 이완이 되고 명상을 하는. 그래서 밤에 잘 자면 이완이 일어나고, 또 잘 자려면 몸이 신체가 이완이 돼야지만 잠을 잘 잘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히프노스의 이 손에 빨간색 꽃이 지어져 있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확대를 보면은 빨간색 꽃이 있는데, 이게 양귀비꽃이에요. 양귀비꽃인데, 양귀비꽃으로 뭐를 만들죠? 그것으로 이 아편을 만들잖아요. 아편은 어떤 작용을 해요? 통증을 조절하는 그런 물질이죠.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잘 자야지만 우리가 편안한 통증 없이 있을 수 있고, 많은 통증성 질환들이 수면 장애를 초래하고요. 수면 장애 있으면 통증이 더 증가합니다. 반면에 그런 분들한테 잠을 잘 자게 해주면 통증이 굉장히 완화됩니다. 이건 굉장히 잘 밝혀진 사실이고요. 왼쪽에 이 그리스 시대의 도자기인데, 도자기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끌고 가죠. 이게 이제 여기 보면 타나토스라고 써 있고 히프노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신, 잠의 신과 죽음의 신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리페돈이라고 하는데, 트로이 전쟁에서 이쪽 트로이 쪽에 있는 전사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그 아킬레스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죠. 파트로클로스하고 싸우다가 파트로클로스한테 창이 맞아서 죽습니다. 여기 보면은 구멍이 뚫려서 이렇게 막 피 흘리는 게 보이죠? 그런데 이제 이 파트로클로스를,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트로이 쪽에서는 이제 헥토르가 이제 그 왕자죠. 처음에는 전쟁을 안 하려고 자꾸 뒷짐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은 사실은 그러니까 도와주러 온 사람인데, 도와주러 온 장수가 굉장히 유명한 장수입니다. 사리페도는. 그래서 죽으니까 이제 미안한 마음과 그다음에 분노가 치밀어서 이제 헥토르가 나서서 파트로클로스를 싸워서 이제 죽이게 되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킬레스는 이제 그러니까 토라져 가지고, 왜 토라졌죠? 그 자기의 전리품 여자를 다른 사람이 이제 장수가 가져가서 화가 나서 근데 이제 아킬레스가 가장 용맹무쌍하고 천하무적이기 때문에 나서지 않으니까 계속 밀리고 있었는데, 이제 헥토르가 자기 친한 친구를 죽이니까 이제 아킬레스가 이제 드디어 출전을 해서 헥토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너무 분이 풀리지 않아서 수레 뒤에 매달고 계속해서 도는 그런 이제 얘기가 이제 호메르스의 일리아드에 나오고, 이제 뭐 영화로도 트로이 전쟁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거기까지 갔네요.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 잠과 죽음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잠을 죽음과 비슷한 현상으로 이렇게 했다는 그런 관념적인 것도 되겠습니다. 이 워터하우스라는 화가는 그 신화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그려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신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히프노스가 이제 잠의 신인데, 여기서 유래하는 게 히프노틱스 하면은 이제 수면제예요. 히프노시스 하면은 최면이죠. 그리고 이제 솜노스는 이제 히프노스가 로마로 넘어가서 로마 시대 때 잠의 신인데, 뭐 여러분들 잘 아는 인썸니아, 불면증이죠. 그다음에 파라솜니아 하면은 밤에 잘 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사건 수면이라고 그러고, 수면다운 검사가 폴리썸노그라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래한 여러 가지 말들이 이제 단어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유래했고요. 짜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이 좀 이따 나왔어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히프노스는 뭐 금술이 워낙 좋았나 봐요. 그래서 자식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자식들이 몇 명 있는데, 그게 이제 오네이로리라고, 이건 꿈의 신입니다. 오네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막 밤에 꿈꾸면서 막 비몽사몽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자식이 이제 모르페우스죠. 포베토르, 판타소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의 세 가지 특징이 이렇게 잘 표현이 되는 거죠. 몰피우스는 이거는 이제 어떤 지금 몰폴로지 형상을 의미하는 그런 어원이 됐고요. 주로 꿈에서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신이 되겠고, 포베토르는 뭡니까? 동물들로 나오는데 포비아가 뭐죠? 공포죠, 공포. 그래서 이제 무서운 동물이나 괴물들. 그다음에 판타소스는 판타지. 그래서 어떤 시너리, 풍경이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에 누가 초코바나나님이 올려주셨네요. 매트릭스에 몰피우스가 나오죠, 그죠? 예. 근데 매트릭스를 보면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죠. 헷갈리고, 예?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있지만 꿈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뭐 인셉션도 그렇고 뭐 그런 류의 이제 영화들이 이제 상당히 있는데 매트릭스에 저는 그걸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걸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자, 이 그림이 뭔지 아시나요? 이제 이게 장자라는 노자 장자 알죠? 노장사상 2500년 전에 중국의 철학자죠. 이 사람이 어느 날 바위에서 기대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꿈에서 자기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꿈을 꾸는데 어떻게 하다 얼뜻 깼는데 내가 나비 꿈을 꾼 건지 나비가 나의 꿈을 꿨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어떤 개념이 매트릭스에 처음에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고 여기서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꿈을 꾸면서 어떤 철학적 사유가 탄생했다는 그런 거. 실제로 꿨는지 아니면 본인이 장자는 이제 여러분 읽어보면은 굉장히 우화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풍자를 하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참 재밌고 이제 그래서 호접지몽인데 원래 오리지널이 중국 명나라 시대의 그림이 있는데 김홍도가 아니고 이제 양기성이라는 저도 이제 이거를 이번에 찾다가 어렵게 찾았는데 이게 18세기 중반에 그 이제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꼭 읽어야 되는 그 이제 양반들이나 사대부가 꼭 읽어야 되는 책 중에 이게 이렇게 칼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제가 찾아내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그려진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것을 간혹 느끼죠. 그것을 이제 비몽사몽이라고 하고 꿈이냐 생시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러니까 꿈이 우리 철학적 사유나 또는 창의적인 어떤 생각에 이제 관계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제 보여주면은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 제가 가장 전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원래 밑에 제목을 답을 가렸어야 되는데요. 안 가렸네요. 그 안견의 몽유도원도입니다. 1447년에 그려진 건데 이게 그려진 게 계기가 안평대군 있죠. 세종의 셋째 아들인가요? 안평대군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렇게 꿈속에서 그 누구랑 이렇게 같이 가면서 여기는 이제 현실 세계고요. 여기가 무릉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약간 불그스름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도원입니다. 도원인데 그 배나무 아니죠 복숭아죠. 복숭아 꽃이 이렇게 활짝 복사꽃이 활짝 펴 있고 여기는 이제 이 그 우릉도원으로 가는 중간에 길목 여기는 현세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승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천당 같은 곳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렇게 폭포가 있고요, 계단이 있고 여기는 기암 절벽이 있고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사는 평지이고 이 꿈을 이제 생생하게 꾸고 나서 깨서 당시에 가장 그 유명한 화가였던 안견한테 이 꿈 얘기를 하니까 안견이 3일 만에 그렸다는 이런 그림입니다. 몽유도원도. 그래서 이거는 꿈 속에서 도원을 걸어 다니는 그런 그림이다라는
거가 되어 있고요. 이때 이제 안평대군은 이제 수양대군 동생이죠. 그래서 안평대군은 당시에 이제 시서화에 굉장히 능해가지고 많은 문인들, 특히 지편절에 있는 학자들하고 굉장히 많이 친했고,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너무 감탄하고 좋아서 이제 사실 이쪽 뒤에 왼쪽에 발제문이 있는데 그 발제문을 쓰고 23명의 그 본인이 친한 그런 학자들한테 다 그 찬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지금 다 남아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없고 일본 덴리 대학에 좀 소장이 돼 있어요.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반출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1447년에 이제 이 그림을 그렸는데 6년 뒤에 1453년도에 계유정난이 일어납니다. 계유정난은 이제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본인이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사건이죠. 예, 그래서 근데 이 그림에 그 찬문으로 23명 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일부 살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살은 사람들은 다 이제 안평대군을 배신하고 수양대군 쪽으로 이제 붙은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안견인데 안견은 정말로 이제 훌륭한 그런 이제 그 화가였는데 이제 이 계유정난이 일어나기 한 달 전쯤에 이제 그 안평대군이 근데 재밌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계속 저기 이 그림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어쨌든 예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견 이제 아주 그 굉장히 고급 그 먹이 있었는데 그 먹을 이제 이렇게 놓고 안견이랑 만난 다음에 잠깐 나간 사이에 안견이 그 먹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안평대군이 매우 이제 분노를 하고 안견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절교가 되는 거죠. 서로 굉장히 그 친교가 맺고 그다음에 서로 존경하는 사이였는데 그래서 계유정난이 일어났을 때 안견은 그 죽음을 면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안견이 그때 당시 정세를 파악하고 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도둑질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거 오늘은 그냥 그 이 질병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별로 받지는 않는 시간이고요. 이따 뒤에 조금 몇몇 질문만 받을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거북선 잘 아시죠? 이 거북선은 꿈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꿈속에서 이런 꿈을 꾼 겁니다. 꿈속에서 갑자기 병사들 먹을 식량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노을 졌는데 갑자기 거대한 거북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막 그 거북을 잡기 위해서 뭐 화살과 뭐 무기를 쓰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깼는데 옳다거니 이런 모양으로 배를 만들면 되겠구나 해서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고요. 그 서양의 철갑선에 비해서 25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엄청난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그 금속 활자도 200년 전에 앞서 있었고 이런 철갑선도 250년이나 앞서 있었고요. 이것은 제가 사실 난중일기에 이거가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읽었는데 그때는 참 한 10여 년 전에 읽었는데 그거를 간과하고 지나갔는데 몇 년 전에 읽은 책이 이제 외국인이 쓴 겁니다. 하버드대 꿈 전문가죠. 이분이 하버드 교수인데 썼는데 2003년도에 나온 책이네요. 한참 됐군요, 벌써. 제가 최근에 우연히 다시 찾아보니까 세상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까지도 다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보니까 이순신 장군은 꿈에서 영감을 받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꿈에서 어떻게 적군을 어디에다 진을 치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거북선을 영감을 받아서 사실은 이제 벤젠고리 발견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봉틀의 그 북 있죠? 그걸 발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꿈속에서 그다음에 이제 원소 주기율표 이런 것들이 꿈을 꾸다가 영감을 얻어서 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작품을 소개시켜주면 최근에 영화로도 나와서 작년인가 작년에 나온 것 같은 메리 셜리라고 이 사람이 오른쪽에 이게 이제 그 원고에
초고죠. 초고분인데 프랑켄스타인의 작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스위스의 여름에 휴가로 스위스 제노바에 있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죠. 바이런경이죠. 우리한테도 익숙한 그런 유명한 시인이 이제 거기 제네바 호숫가에서 별장에 머물고 있는데 거기를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근데 그때 우기여서 비가 자주 오고 하니까 특별히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바이런경이 우리 심심하니까 저녁마다 무서운 얘기 한 편씩 써갖고 와서 발표를 하자.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이 셸리의 남편, 그때 당시 결혼을 안 했는데 이 셸리 아기를 이미 임신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남편, 그리고 자기 사촌 언니, 그리고 바이런경, 그다음 바이런경의 주치, 이렇게 몇몇이 이제 모여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잘 꾸며내거나 만드는데 이 메리 셸리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그 무서운 얘기가 떠오르지 않고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있다가 어느 날 딱 잠을 살짝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런 괴물 얘기. 근데 그 괴물 얘기가 왜 이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냐면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갈바니가 개구리 뒷다리를 자극해서 죽었던 개구리가 벌떡 이렇게 다리를 드는 것을, 그런 게 이제 그 시대 사람이라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오가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바이런경이나 자기 남편하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그런 거 들었는데 어쨌든 꿈을 꾸면서 그런 거 비슷하게 죽을 것 같은 시체 같은 사람이 어떤 전기 자극 같은 게 일어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괴물. 그래서 이제 그게 첫 소설이 되면서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꿈속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근데 이제 그럼 무조건 꿈만 꾸면 되나? 근데 꿈을 꾸려면 아까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고 이 메리 셸리도 마찬가지고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꿈이라는 것은 자기 뇌에서 우리가 그냥 어떤 경험이든 하던 것들이 다 뇌 안에 다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끄집어내지 못하는데 밤에 잘 때 꿈을 꾸면서 그게 서로 막 연결이 돼요. 뒤죽박죽 연결이 되면서 어떤 평상시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실과 사실들이 조합이 막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꿈을 꾸면 우리가 의식계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되고 좋은 잠을 자면 그러니까 꿈을 꾸면서 우리가 그런 창의적인 사고가 생길 수가 있고 또는 통찰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딱 보면은 어떤 수면 장가가 생각나나요? 자, 왼쪽에 있는 아저씨는 중년인데 배가 엄청나게 나와 있고 낮인데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죠. 그죠? 1785년도에 그 브리티시 뮤지엄에 지금 그 소장이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이 오른쪽에는 이제 그 유명한 팻 조이죠. 뚱뚱이 조. 그런데 얘도 엄청나게 뚱뚱하고, 그러니까 먹을 때 빼놓고는 이렇게 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면 장애일까요? 네. 맞히는 사람한테 뭐 선물 같은 거 없나? 예. 자, 보면 이분은 그러니까 키도 작고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가 제가 이 논문을 찾았는데 2009년도에 이제 이 논문이 있는데 체질량 지수가 보통 우리가 이제 25 이상이면 비만인데 35 이상이면 고도 비만 정도 되는데 거의 60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키가 작고 목이 굉장히 굵고 그래서 전형적인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그런 어떤 모폴로지 체형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성인이 아니더라도 꼬맹이더라도 비만이 아주 심하면은 수면무호흡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는 나중에 이게 찰스 디킨스의 포스트 휴머러스 페이퍼 오브 더 피기 클럽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코믹하고 유머러스한 그런 에피소드를 담아 있는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피기크 이 주인 이름이 이제 이 클럽의 주인 이름이 피기크인데 거기서 일하는 사원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오베시티 하이퍼벤틸레이션 신드롬에서 비만하면서
이제 폐의 환기가 제대로 안 돼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그래서 약간은 이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수면 호흡 질환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질환을 이제 피그키안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때 195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이 소설에서 나온 것을 모티브로 해서 그 이름을 이제 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은 이렇게 잘 때 기도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이렇게 막히는 거거든요. 막히는데 어떤 경우에 막히냐면은 이렇게 남자인 경우, 그 다음에 뚱뚱한 비만인 경우, 그 다음에 구강구조가 협소한 경우, 이제 어떤 경우냐면 턱이 아주 작거나 혀가 아주 크거나 또는 치아가 치열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됐거나 목이 아주 굵고 짧거나 이럴 때 구강구조가 협소해지고, 또는 또 아이들은 편도가 크거나 아데노이드가 크거나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수록 뚱뚱하지 않아도 이제 수면 무호흡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남자 노인 거의 50% 이상이 이제 그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도 이제 폐경기가 지나면 이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양악 수술 많이 하죠. 양악 수술하는 턱을 뒤로 밀어 넣어가지고 턱을 작게 해서 예쁘게 보이죠. 근데 수면 무호흡증이 잘 생깁니다. 위험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이제 증상이 나타나냐면 밤에 이제 제대로 못 자고 코 골고 수면 무호흡증 생기고 소변 자주 보고 또 수면의 질 매우 떨어지고 불면증도 생길 수 있고요. 낮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그 다음에 낮에 졸리고, 그 다음에 기분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 장기 합병증, 뇌졸중, 치매, 대사증후 이런 것들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수면무호흡증이 지금 1785년, 그러니까 이전부터 이미 이때 사실 첫 케이스는 1970년도에 기술이 돼 있는데 사실 인간이 풍요롭게 먹고 살기 시작하면서 이게 풍요병의 시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수면과 당뇨 당연히 연관이 있고요.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은 더 이 당뇨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이건 세익스피어의 헨리 4세. 예, 아마 세익스피어는 다 한두 번씩은 접해 봤을 것 같고요. 자, 이 잠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그걸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수면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헨리 이제 4세가 자기 조카뻘 되는 리처드 2세를 이제 강제로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죠. 처음에 섭정을 하다가 왕위를 찬탈하는데 그 양심의 가책으로 이래서 계속 그런 불안이 있고 그러면서 밤마다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이렇게 잠을 못 자니까 얼마나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세상에 한탄할 만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세익스피어에 사실 이런 게 많이 나오고요. 이 그림은 누가 그렸는지 잘 아시겠죠? 그림 하품을 딱 보는 순간 누굴까요? 네, 여러분들 절규라는 그림 아시죠? 예, 절규를 그린 에드바드 뭉크가 그린 겁니다. 근데 이 뭉크는 대충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부모를 일찍 잃고 그다음에 정신질환, 그래서 심한 불안증을 평생 그 불안과 그런 거에 이제 시달리고 강박 이런 거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자화상을 많이 그렸는데, 그럼으로써 스스로 자기 치유를 하는, 그래서 자화상을 굉장히 많이 그린 사람인데 18살 때부터 그린 자화상 이렇게 쭉 시간에 따라서 보면은 18살인데도 얼굴이 너무 표정이 굳어져 있고 너무 긴장돼 있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왼쪽은 이게 그림 제목이 나이트 완더러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잠 못 자고 돌아다니면서 이 얼굴 표정 보세요. 너무너무 우울해 보이고 이 입술 모양 어때요? 이렇게 우리 스마일의 반대 모양이죠. 이런 팔자 모양의 입술 모양의 눈에는 거의 뭡니까? 다크서클 돼 있고 어깨는 꾸부정하게
이때가 이제 한 60대 정도입니다. 그래, 오른쪽은 이제 한 20년 뒤죠. 80대인데, 이 사람이, 이게 제목이, 셀프 포트레이트 비트윈 클락 앤드 배드입니다. 그러니까 시계와 침대 사이. 잠이 안 오고 이 둘 사이에서 서성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바닥에는, 바닥에 보시면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보이고, 시계는 또 바늘이 없죠. 그래서 이게 뭔가 죽음을 암시하는 건데, 이게 이제 죽기 1년 전에 그린 거고, 그래서 이것을 죽음의 자아상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불면증으로 평생을 이제 시달리면서 고통받고, 이제 그랬던 화가입니다. 그것을 이제 예술로 많이 이제 승화를 했는데, 그럼 불면증이 왜 생기느냐?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아마 뭐 불면증 강좌 많이 나와서 알 텐데, 불면증은 어떤 외적인 요인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적인 건데, 우리가 일시적으로 잠을 잘 못 잘 수 있는데, 그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인식과 그 다음에 그 대처하는 행동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학습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행 요인이 있어요. 선행 요인이라는 것은 체질적으로 예민하거나 좀 강박이 있거나 불안이 많은 사람들한테 잘 생기는데, 유발 요인은 어떤 스트레스풀한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유발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대처를 할 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PPP죠. 그래서 3P 모델이라서 아주 유명한 모델인데, 아까 이제 그 헨리 2세라든가 뭉크 같은 경우는 뭉크는 사실 선행 요인으로 체질적으로 조금 불안이 굉장히 내재가 돼 있는 데다가 가정 환경이 너무너무 불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이 되는, 그래서 사실 뭉크는 술과 담배로 완전히 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로 이렇게 잠을 달래려 갖고 담배로 계속 긴장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거의 폐질환, 기침도 많이 하고 빼짝 마르고 쌕쌕거리고, 그래서 아마 저희 병원에 이제 호흡기내과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그림을 보고서 폐기종 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데, 저는 수면의학자로서 보면은 불면증 환자의 아주 전형적인 이 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막 침대만 보면 두려워서 침대를 감히 가지도 못하고 시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죠. 시간이 저렇게 됐네요. 그래서 불면은 이제 원인이 있고 증상, 결과는 이제 정상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우울감, 자살 사고가 많이 증가하고요. 실제로 뭐 치매나 사망률도 매우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카테고리는 이건 뭐겠어요? 딱 보면은 이게 이제 레이디 맥베드입니다. 맥베스. 이제 역시 이제 세익스피어의 맥베드인데, 거기에서 여왕이죠, 왕비인데 밤에 이렇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맥베드가 던킨 왕을 죽이고서 왕위를 찬탈하죠. 그리고 나서 계속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누가 자기를 또 칠까봐 맨날 두려워하고, 근데 이때 이 왕위를 찬탈하게 부추기는 사람이 바로 이 왕비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래서 그러면서 밤마다 이제 이 몽유병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횃불을 들고 이렇게 막 눈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사실 몽유병에서 이렇게 공포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거는 사실은 거의 없는데, 이거는 조금 세익스피어가 제대로, 아니면 이 화가가 제대로 못 그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왼쪽은 빈센조 베릴린이라는 이탈리아의 이 오페라 음악가가 라 솜남불리아 하면 아까 솜노가 뭐라겠죠? 이게 잠이죠. 엠불리아는 앰뷸런스, 여러분들 앰뷸런스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면서 돌아다니는 거니까 솜남불리즘에서 슬립워킹, 몽유병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이 몽유병 상태에서 노래를 불러요. 아주 기가 막힌 노래를 부르는 거 돼 있는데, 저도 이거를 읽어보거나 보지는 않았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포스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몽유병 케이스인데, 몽유병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법적인 문제로 많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월요일 날 저한테 온 31세 남자 환자분인데 오피스텔 10층에 사는데 자기가 깨보면 6층에 가 있고, 근데 자기 문을 이렇게 못 나가게 세 단계로 이렇게 걸쇠를 해놨는데 그걸 다 열고 나가는데 자기는 어떻게 나가는지 기억을 전혀 못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몽유병 병상에 구타당해서 실명당해 이런 이게 이제 있었고, 이 영화 한번 보시면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인마이 슬립이라 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슬립 워커예요. 밤마다 돌아다니는데 깨보면 어디 차에 가 있고 밖에 있고 뭐 어디 딴 데 가 있고 이래요. 근데 아주 절친인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데 걔가 이제 항상 아침마다 얘를 찾아서 데려다 줘요. 집에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깨봤더니 자기 침대에 이렇게 막 손에 칼이 쥐어져 있고 침대가 피투성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범인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본인은 기억을 전혀 못 하고요.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실제 케이스가 여기 왼쪽에 두 명의 케이스가 1990년도와 97년도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 와이프를 칼로 44번이나 찔러서 살해가 됐고, 다른 하나는 차를 몰고 가가지고 장문을 찌르고 죽이고서 다시 자기 집에 와서 돌아와서 그냥 자요. 자는데 이제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근데 두 케이스 다 경찰이 잡아가는데 왜 잡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이렇게 몽롱한 상태로 이제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렘 수면 중이 아니라 비렘 수면 때 이런 사건 수면이 일어나는데 몽유병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몽유병은 되게 어렸을 때 있다가 성인이 돼서 성인기가 되면 거의 없어지는데 지속적으로 성인기에도 나타나는 게 2~3% 정도 되고요. 어떤 이제 스트레스풀한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이렇게 바이올런트하게 폭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법적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결혼 생활에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 사람? 오늘 제 강의가 굉장히 어렵죠? 자, 삼국지. 힌트를 주면 삼국지. 삼국지 중에서 간웅이라고 그러죠. 조조입니다. 조조가 정말 아무 죄 없는 사람을 3번 죽입니다. 3번 죽이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죽인 게 이제 조조가 다 이제 왕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 왕이 돼가지고 아직 그랬는데 유비보다는 눈 째지고 좀 간악하게 보이잖아요. 유비라고 하시면 안 되죠. 유비는 좀 온순해 보이고 귀도 이렇게 길고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너무 항상 잘 때 누가 자기를 와서 살해를 할까봐 항상 그런 불안감에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귀 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꾀를 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잠을 자는데 시중에 와서 이제 뭐 잠자리 이렇게 뭐 이불 안 덮고 있으면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편두통 맞고 그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근데 그 사람을 갑자기 칼로 확 해서 죽이고서 자기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잡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뭐 이제 화들짝 놀라는 척 하면서 아주 성대하게 장사를 지내주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어요. 그러면서 뭐 자기가 꿈속에서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건 몽중살인이 아니고 계획된 살인. 그 이후로 조조의 침실에 개미 새끼 하나도 얼씬거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특하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건 수면이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고요. 조조는 아마 편두인데 나중에 굉장히 막 두통 때문에 너무 시달리고 막 정신도 혼미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편두통으로 보지 않고 뇌 종양으로 봅니다. 아마 그걸로 죽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아마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자, 이거는 이제 딱 보면은 무슨 수면 장애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굉장히 미녀가 완전히 막 축 늘어져 있고 가슴팍에는 괴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걸 목마라고 불러요. 목마. 꿈에 나타나는 악마라는 뜻이죠. 예. 이렇게 하면서 눈은 살짝 감고 있고 이게 이제 헨리 푸젤리의 아까도 헨리 푸젤리 그림이 아까 레이디 맥베드도 그렇고
이게 악몽이라는 건데, 예, 괭이님 제대로, 예, 사실은 악몽보다는 가위 눌림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가위 눌림은 뭐냐면 우리가 렘 수면 중에는 어떻게 되죠? 근육이 마비가 오고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근육 마비가 왔는데 정신은 살짝 드는 경우, 그때 그런데 막 가슴팍이 눌려가지고 막 몸은 꼼짝달싹 못하고 뭔가 한각 같게 이렇게 보이면서 꿈을 꾸는 듯한 그런 상태를 아주 기가 막히게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 수면 괭이님 축하합니다. 수면의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저는 이거는 가위 눌림을 기가 막히도 그러니까 묘사를 했구나 했는데, 이제 헨리 푸젤리가 이게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그린 이제, 그리고 이후에도 악몽 그림을 몇 개를 더 비슷한 걸로 계속 그렸어요. 이 사람이 이제 스위스 사람인데 거기에 이제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네.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부탁으로 치안 판사를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치안 판사가 이제 되게 곤란한 처한 상황이 됐다가 나중에 이 치안 판사가 복수를 하려고 해서 쫓아다녀요. 그래서 한 3, 4년 동안 도망을 다니는데 그때 굉장히 악몽을 많이 꾸고 괴로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데, 근데 이제 영국으로 도망가서 그때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있는데 그 아까 친구의 조카가 있는 난돌튼가 그 조카를 사랑하게 돼가지고 결혼을 원하는데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반대를 해요. 그런 와중에 이 여자친구가 차버리고 딴 남자랑 결혼을 해서 이제 푸젤리는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4분밖에 안 남았네요. 상처를 받는데,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 뒤에다가 이 예전 여친의 그림을 그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이제 다 아시죠? 돈키호테. 이게 꿈속에서 이걸 하면서 그대로 이제 행동으로 재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환자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렘수면 중이에요. 렘수면 중에 원래 못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막 움직이고 몸부림치고 막 발로 차고 뭐 공격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렘수면 중에 꿈 꾸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렘수면 행동장애를 기술한 소설이 1605년에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서 렘 수면 중에 발생하는 사건 수면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렘 수면 행동장애는 이렇게 막 밤에 막 몸부림치고 하기 때문에 손가락 다치고 발 다치고 발가락 뼈 부러지고 뇌출혈도 왔었어요. 이거 제 환자분인데 세게 부딪혀서,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밤에 이제 이렇게 렘 수면 행동장애 있으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원인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렘 수면하고 렘 수면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기억을 못 합니다. 비렘 수면. 아까 몽유병 기억을 못 해요. 거의 못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기억 못 하고 운전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길은 다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언어적인 건 잘 못 하는데 이런 공간 지각은 거의 살아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언어와 공간이 좀 그렇고요. 렘 사건 수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렘 수면 행동장애는 아까 그런 것처럼 꿈이 행동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면병 환자인 아티스트인데 기면병 환자인데 이제 그린 건데, 기면병 환자는 특징이 이제 낮에 아무 때나 자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근육 마비가 오는 탄력 발작이 생겨요. 근데 그것도 다 렘 수면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렘 수면이 갑자기 생기면서 근육이 확 풀려가지고 그냥 하는데, 그때 주로 웃거나 화를 낼 때. 그런데 대개 기면병 환자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고 졸리니까 공부 못할 것 같죠. 1분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래서 이제 수면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이라든가 예술 그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수면 질환을 오늘 이렇게 좀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몇 개 좀 제가 좀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을 다 받고 제가
답변을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려면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돼. 50분 가지고는 택도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 강의가 오늘 쪽박이 아니고 대박이 된다면 제가 뭐 2탄도 준비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수면장애로는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나 렘수면 행동장애, 그다음에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또 뭐 제가 또 재미난 걸로 강의를 또 해줄 수 있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한 분도 제가 그 답변을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 예, 다음 걸 기대하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